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당장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 또 국내 최초로 저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금 당장 서서히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 교수, 학자들은 금리를 미국과 같이 서서히 속도 조절이라고 합니다. 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창용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이창용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환율 안정에 자금 시장 경색. 그래서 뭐 지금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왜 안정이 됐습니까? 미국은 금리가 4%가 돼버렸죠. 한국은 3%입니다. 금리 안 올렸죠. 근데 왜 안정이 돼버렸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80년대 쌍팔론도 논리는 지금 금리를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이 나타난다고 우리 배웠을 겁니다. 네, 지금 뭐 거시경제학에서는 다 배울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맞다고 했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옛날 고정경제학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환율이 안정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시장 또 다른 문제는 자금시장 경색되고 있죠. 그런데도 11월 달 베이비 스텝이니까 0.25%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이창용이라는 사람은 저는 정말 좀 말을 하기도 좀 아깝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나 아니면은 학자로 남아야 됩니다. 학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정책 담당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사람이 미워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바보다. 교과서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과서대로. 네, 그래서 시장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보시면은 전문가들이 맞습니까? 안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원천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금리 인하가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금리를 인하시키면 물가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소비자 물가 CPI뿐만 아니고 그런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시면은 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리 상승과 물가 가치가 같이 올라갔어요. 물가가 금리를 올리는 시점과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에 있는 기업들은 부채 의존도가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있죠. 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자기 돈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다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네, 이 부채는 무엇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까? 금리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부채들에 의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제품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물건을 팔아서 이제 이윤을 남기는데 이 가격이 금리에 따라서 부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이 물건 값은 부채, 자금의 조달 비용이 그 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기업이 지금 물건을 지금 100원에 팔았어. 하나당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원에 팔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제품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비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110원이 되는 거예요. 110원이. 예, 금리 오를 만큼 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지금 물가를 잡는데 아무런 지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1970년대, 1964년부터 지금 지가 상승을 나타냈는데, 지가 상승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쌀, 휘발유, 연탄 이어보시면은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물가를 좌우하는 많은 항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항목들을 보시면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투자에 관련된 것들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집값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들. 그러나 재화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화.
재화는 뭡니까? 재화. 물건값이죠. 물건값은 매우 안정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80년대 이후 여기서 보시면은 80년대 이후 보시면은 투자와 관련된 이런 지가라든가 부동산 가격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격들은 올라갔는데 왜 안정이 됐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죠? 80년대부터 투자의 시대가 된 겁니다. 투자의 시대가. 네, 투자의 시대. 그런데 변동이 많이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월급하고 임금 그리고 재화의 가격은 굉장히 안정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안정됐습니까? 네, 여기서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재화의 가격이 안정이 됐던 이유들. 가장 큰 이유는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자유무역의 확대가 된 거죠. 공산권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붕괴가 되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자유무역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됐다는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독과점 체제가 다 붕괴된 겁니다. A라는 곳에서 A라는 국가에서 뭐 특이한 뭐 이상한 별표라는 물건을 만들었어. 이게 물건이 아주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B라는 나라에서도 이 별표라는 물건을 또 만들어요. 왜? 돈이 되니까. 그럼 C라는 국가에도 만듭니다. 결국에는 무엇이죠? 독과점 체제가 다 붕괴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만들고 뭐 독일에서도 만들고 일본에서도 만들고 한국에서 만들고 안 그렇습니까? 네, 제품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점이죠. 독점 체제는 독점을 만들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 투자 시대가 되면서는 자유무역이 발전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체제가 되다 보니까 독과점 체제가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보시면은 네, 수요에 의해서 수요 견인입니다. 수요 견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왜? 독과점 체제는 붕괴되고 자유무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요 견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없어졌다. 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제에 굉장히 도움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항상 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물가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모든 경제 주체는 다 무너집니다. 네. 그리고 수요의 견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0년대 보시면은 70년대 우리가 오일 쇼크 두 번 있었습니다. 이때도 무슨 인플레이션 나타났습니까?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일 쇼크죠. 오일이죠. 오일에 지금 네, 오이펙.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 제품들이 유화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버렸죠. 기름값, 원유. 네, 오일 가격들이 급등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체제도 어떻습니까? 지금 왜 물가가 올라갑니까? 지금이 2022년이죠. 2021년, 22년 지금 왜 물가 올라갑니까? 이거 왜? 수요가 견인이 돼서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올라갔어요? 수요가 아니죠. 공급이 무너졌죠. 공급망이 무너져 버렸죠. 공급망이 무너져서 이게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 물가가. 이 공급망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금리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 제품값에 네, 부채,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품값이 또 오히려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물가를 잡는데 역효과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 예, 꼬이는데 수요 공급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거 항상 내 이름은 DS. 네, DS 곡선이라고 하죠. DS. 디플라이스 어멘드 곡선. 네. DS. 이게 디맨드 S 공급.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요소가 두 가지라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물가가 있고 하나는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물가가 있죠. 그러면 D는 뭡니까? 디맨드 수요죠.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가품값이 만나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1번에서 또 올라가죠. 만나는 곡선이 2번. 세 번째 올라가니까 3번이죠. 0에서 이건 100이라 칩시다. 100. 예, 이쪽으로 올라가자. 많아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디맨드 수요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높아지면 제품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때는 금리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물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럼 왼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네, 디맨드 서플라이가 있죠. 디맨드 뭡니까? 수요, S 서플라이 공급이죠.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공급망 때문에 훼손이 돼서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건 100이라 치면은 이 0, 네, 이거는 퀀티티 수량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공급이란 것들이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1, 2, 3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급은요, 금리와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그럼 이창용이 이 사람이 바보란 얘기입니다. 제가 몰라 경제를. 기본적인 경제학 원론조차도 읽어보지 않고, 네, 이건 무슨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합니까? 공급에 따른 무너진 이 인플레이션은 금리가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금리가 연관이 안 돼요. 이게 제품 가격만 더 올립니다. 물가만 더 올린다는 거죠. 금리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 당장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들, 네,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경제의 기초입니다. 경제 이게 바로 경제 원론이에요. 원론. 네, 이것이 바로 경제 원론이다. 그래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공급에 의해서 공급망이 무너져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금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수요가 견인할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에만 이 작동을 한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연준은 왜 금리를 올립니까? 연준은 제가 이거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했죠.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는. 네, 연준은 뭡니까? 사기업이죠. 유태인 기업입니다. 유태인 기업들. 자산 가격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제가 수백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은 제 방송을 들으라고 제가 간절하게 지금 기도도 드렸습니다. 네, 좀 봐야 된다고. 자, 그리고 지금 왜 또 금리를 인하시켜야 됩니까? 금리 인하. 여러분들 이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가 또 뭐가 있죠? 자, 우리가 97년, 98년인데 이때가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IMF 사태. 하루에 300개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또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여기 뭐가 나타났죠? 네, 이거는 금융위기. 네,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450원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 전 세계적인 이제 공급망에 의한, 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이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강달러 추세, 뭐 이런 게 되겠죠. 강달러.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IMF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이러니에 지금 빠집니다. 딜레마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금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000원. 2,000원까지 오르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강력한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네, 인하시키고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절대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달러가 지금 강달러 추세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네, 어떻게 나타날까? 반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IMF 때가 무엇이 벌어졌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수출이 잘 되는 겁니다.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수출 경쟁력. 왜? 네, 우리나라 돈이 싸지니까. 우리나라는 물건을 팔 때, 해외에 팔 때 더 싸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받죠? 달러를 받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2,000원 찍고 난 이후부터는 왜 금리를 인하시켰습니까? 왜? 그때 왜 인하시켰어요? 수출 경쟁력이 좋으니까 원달러 체제가 빨리 급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IMF를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던 이유는 금모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금모으기도 했죠. 이게 아니고 수출 경쟁력이 생겼다. 수출 때문에 이렇게 우리 IMF를 극복하게 됐고, 금융위기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최단기간에 우리가 극복을 했습니다. 최단기간. IMF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이때는 거의 보시면은 뭐 1,650원, 1,6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또 생긴 거예요. 물건을 엄청 많이 잘 팔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달러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네, 인하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에 와서 금리를 굉장히 인하를 많이 시켜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바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에 지금 대외 의존도가 높지만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무엇이죠? 네,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때는 금리를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창용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때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경제부총리들 그리고 이전 정권이라든가 IMF 때도 마찬가지죠. 금융위기 때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빨리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IMF를 돌파를 할 수 있었다는 거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출 경쟁력과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했다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출 경쟁력.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 경쟁력. 그 다음에 발빠른 금리 인하 대응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맞박에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금 시장이 굉장히 경직됐습니다. CP 시장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지금 돈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루짜리로 간대요. 1일짜리가 있죠. 하루짜리 금리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콜이 있습니다. 콜 금리가 있어요. 콜 금리. 이거는 뭡니까? 1일 하루짜리죠. 하루짜리 금리예요. 대부분의 지금 금융기관들이 하루짜리 금리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비싼 이자를 주고. 왜 그랬습니까? 자금 시장이 경색돼 버렸죠. 아무 생각 없이 금리만 올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금리 인상만 계속 미국 따라 올린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지금 보시면 3% 이상의 금리를 지탱할 수 있는 국가는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왜 3% 이상의, 지금 4%죠, 미국은. 왜 3% 이상의 금리를 지탱할 수가 있죠? 지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소비 지표, 소비 시장과 그다음에 무엇이죠? 고용 시장이 매우 좋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고금리 시장을, 고금리 정책을 버틸 수가 있다. 우리나라 이거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지금 하루짜리 금리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은 이거 하루짜리 금리 못 막으면 부도납니다. 특히 증권사라든가 대부분 기업들이요. 뭐 롯데도 뿐만 아니고 롯데건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루짜리 금리는 콜금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CD라고 있습니다. CD,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가 있고, 또 이거는 91일짜리죠. 그 다음에 짧은 게 뭡니까? CP죠, CP. 기업어음. CP 금리. 이거는 대부분이 91일짜리죠. 이것도. 91일에서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그러니까 단기금리 시장입니다. 이게. 콜금리와 CD금리, CP금리는 이건 대표적인 우리의 단기금리. 우리의 장기와 단기를 나눈 것은 1년이죠. 1년.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아주 짧은 이거를 기업들이 여기서 목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낮춰줘야지. 해답이죠. 이게. 금리를 올린다고 여기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런 해법이 없어요. 물건값만 올리는 겁니다. 물건값만. 부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물건값만 계속 올리고 있고, 거기다 침체는 경기만, 소비시장만 다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폭탄 돌리게 하는 이 게임과 같은 현상을 지금 한국은행의 이창용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리 3%입니다. 미국은 4%죠. 저는 우리나라 금리가 2.5% 여기 있습니다. 2.5%를 넘기면 안 돼요. 왜? 못 버티니까. 못 버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5% 이상을 넘기면은. 그러면은 3% 이상의 미국은 4%니까 이거는 견딜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전 세계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벤치마킹을 미국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일본은 왜 금리를 안 올립니까? 일본. 그리고 중국은 왜 금리를 안 올리죠? 왜? 자기들이 자국 화폐가 절하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니까 일부러 안 올리는 거예요. 일부러 엔저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엔저.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무엇입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바보같이, 이창용이라는 이 사람이 바보같이 같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품값만 다 올리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물건값만 다 올리고, 그 물건값을 올린 것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을 이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빨리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서 네,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를 최대로 1.75%까지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미국과 금리 역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금리를 더욱더 빨리 금리를 인하를 시켜버렸죠. 네, 그리고 수출 경쟁력으로 인해서 수출로 어마어마하게 그때 위기를 2008년도 금융위기를 탈피했던 네, 최단 기간으로 탈피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여러분들 반면교사의 기회로 지금 삼아야 된다. 학습을 이전에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빨리 위기를 탈출했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경제국 교과서 네 지금 뭐 1930년대 만든 그런 경제국 교과서를 보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뻘짓거리를 해서 바보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당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